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났다면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3차 접종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에서 2,900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소폭 줄었지만 13일째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새해 들어 중등학교에서 프랑스에선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교육당국은 겨울 연휴를 마친 각급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제밤 강원도 최전방에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월북자가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해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이 정부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대료 등에 쓰면 절반은 국가가 책임지는 반값 임대료를 공약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고 주 후반쯤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2차 백신까지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난 45만 명은 미접종자처럼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번 같은 먹통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시행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유효 기간을 넘긴 대상자는 모두 563만 명.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중 92%는 이미 추가 접종을 받았지만 나머지 45만 명은 백신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박물관 등 17종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도입한 건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유행하면서 백신 효과가 6개월 만에 떨어져 추가 접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조금씩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유효 기간은 전자출입 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유효하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유효 기간이 끝났거나 미접종이면 딩동 소리가 울립니다.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접종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방역 패스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방역 패스 만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주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QR코드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일일이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러려니 일손이 부족해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한 주는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앱 접속이 몰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전자출입 명부 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오히려 중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의료계 인사 등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학원 등 사회생활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집단 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2,9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581명보다 604명이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016명으로 67.7%, 비수도권에서 961명으로 3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새해부터 중등학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된 가운데 네덜란드에선 수천 명이 집회 금지에도 봉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수천 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봉쇄 조치에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일부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지자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I'm here because I like to live and I don't think we should be scared and stop living because we are scared of death. 네덜란드는 지난해 9월 25일 코로나19 제한 조치 대부분을 완화했다가 오미크론 확산 억제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는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새해 첫날 독일 듀셀도르프에서도 시위대 6,500명이 모여 백신 접종 등 정부의 방역안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온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쾰른 소재 지역사무소가 습격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 반대론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 벌어진 이러한 반발에도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해 새해 들어 중등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달 31일 하루 확진자가 23만 2,200명으로 사상 최다를 보이면서 새해 첫날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존 열흘보다 사흘 단축된 일주일만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항체가 생성됐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닷새 만에 격리를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리오넬 메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스라엘 보건 관계자들이 이달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자문위원인 에란 시걸 바이츠만 연구소 박사는 이달 안에 누적 감염자가 20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대 이상과 의료진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화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봉쇄 대신 경제 활동은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급증 속에 겨울 연휴를 마친 초중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학교가 학생들의 대면 학습을 위해서 완전히 문을 열 거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카도나 장관은 지난해 학교 폐쇄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기억한다면서 우리의 과학은 더 나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언급해서 지난해와 같은 학교 폐쇄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월세 공제율을 높이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더 내놨습니다. 청년층을 공략한 걸로 보이는데 조만간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또 올해 경제 회복을 최대 화두로 꺼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 서울에서 일출을 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온 해를 다시 맞았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이 후보는 올해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희망을 좀 얘기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경제가 재도약하는 그런 토대를 한번 만드는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원격 진료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조성단지를 방문해서도 신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대 5년치 월세까지 2월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월세 2월 공제 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월세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세 주거 형태가 많은 청년층과 1인 가구를 고려한 부동산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2030 세대의 정치 참여 공간으로 마련된 민주당 미래당사 개관식에서도 청년 민심 공약에 힘을 쏟았습니다. 희망 중에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오는 4일 경기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위기 극복과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도 조만간 발표해 3월 대선을 좌우하는 부동산 민심 공약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 임대료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까지 정책을 내놓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대위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관리하기로 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지대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단일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고유 계정에 행정 데이터를 입력해 집사처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50%를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요걸 이제 사전에 영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일단 대출을 해준다. 이 대출금의 한도는 요 재원을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본을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비용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떨어진 지지율 반등을 위해 새해부터 바짝 정책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선대위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메시지 관리를 맡겠다고 선언하며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거칠어진 윤 후보 화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가 지금은 좀 직접적으로 내가 모든 걸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메시지서부터 모든 연설문이 전부 그렇게 해나가면은 1월 달에는 다시 정상적인 경쟁관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양강 후보 틈새에서 선전하는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선대위 복귀에 선을 그은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보다는 2030 세대의 불만을 찾아내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 지지율 상승세로 몸값이 높아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고 복지 공약 발표에 전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청소년들과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가도, 광폭 정책 행보와 선대위 정비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주식거래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리는 개장식에 참석해 5분씩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각자 일정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소화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민금융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국회에서 열리는 새해 첫 의원총회에 참석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신년 정치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대구로 이동해서 대구 경북 신년교례회에 참석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미래당 전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선 선거연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이 영하 8도 등 부산과 제주 등지를 제외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전국이 영상권으로 예보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충북과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모든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새해 첫날인 그젯밤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서 월북했습니다. 이 월북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도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DMZ 내 감시장 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포착된 건 새해 첫날 밤 9시 20분쯤입니다. 군은 곧바로 병력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밤 10시 40분쯤 이 사람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 월북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전방부대 병력에 이상이 없는 만큼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인력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월북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했을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며 정치국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같은 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도 국가 비상 방역 규정을 들고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월북한 사람의 안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지만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붕괴 위험이 제기된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에 대한 정밀 검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고양시는 이번 안전 진단을 통해서 사고 원인과 붕괴 가능성, 집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지질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반쯤 해당 상가 건물에서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됐고 건물 앞 도로에서는 가로 8m, 세로 4.5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한 속도를 지켰어도 여러 정황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 운전업에 종사하는 66살 A시아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했고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차선을 변경했는데 선행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제한 속도를 시속 8.93km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 속도를 준수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사망사고를 냈지만 무단횡단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 집 주소를 알아내는데 흥신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흥신소를 관리 감독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이 그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흥신소였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5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함께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로부터 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 씨도 흥신소를 통해 전처의 거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차량에 왜 GPS 설치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문제는 흥신소 관련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흥신소가 특정의 소재를 추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재작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탐정이란 용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수천 개로 추정되는 흥신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뒷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 막을 수단은 여전히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어서 전과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확보한다든가 위치정보를 찾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탐정 생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탐정 공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경찰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탐정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그 탐정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탐정의 자격을 어떻게 박탈할 것인지를 법령에 담아서 우리 국회에도 탐정공인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탐정업 관리법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다세대와 연립 같은 빌라 매매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거래됐고 특히 지난달에는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41,713건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12년에는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지난해에는 7% 이상 가격이 뛰며 거래가 줄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수급 밸런스가 아무리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거든요. 근데 2012년도는 공급이 더 많았지. 막 집어 던졌으니까 두려움에.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특히 지난해 9월 거래량이 8월보다 64% 줄어든 이후 거래 절벽이 심화됐습니다. 12월에는 567건에 그쳐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빌라는 지난해 12월 2,156건이 거래돼 아파트보다 3.8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통계를 보면 매달 빌라는 아파트보다 많이 거래됐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손이 닿지 않으니 빌라를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겠다. 이러한 수요들이 몰려서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대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된 거가 하나 있고요. 빌라 매매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10월에만 KB 시세 기준으로 1.43%가 올랐고 지난 1년간 8.42%가 상승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아파트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매가 줄고 재개발 기대에 따라 빌라 수요가 늘 수 있지만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월 통계 기준으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달 39개 외식 물가를 1년 전과 비교해보면 4.8% 올랐는데 이 가운데 갈비탕이 10%, 생선회가 8.9%, 소고기 가격이 7.5%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품목은 커피뿐이었고 치킨과 피자는 6%, 짜장면과 라면도 5.5%, 삼겹살은 5.3% 등 서민 음식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1.3%에 그쳤지만 3월 2%, 8월 3.1%로 조금씩 오르다가 연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재료비 상승이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달걀과 수입 소고기 등 축산물 물가가 12월에 14.7%가 올랐고 소금과 식용유 등 가공식품도 3.8%가 뛰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4천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별로 시차를 두고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시달린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네, 미국은 올해 양적 완화의 축소와 함께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인데요. 과연 돈줄 죄기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가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입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국 뉴욕에서 무상 제공 음식을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재료 값이 급등하고 운송차마저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구호단체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In the last few months, as the need keeps growing, we needed another vehicle to rent. And we couldn't get a vehicle to rent. It took us a month to get a rental 30-foot truck. 사탕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주문량이 크게 늘었지만 직원을 구하지 못해 일부 공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탕류 가격은 10%가량 올라 소비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Not only was it hard to hire them, the wages have kept creeping up as well. And so it's been really competitive out on the marketplace just with the lack of labor force.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최대인 6.8%나 급등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한 여파로 식료품값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주거비용 등이 일제히 급등해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의 축소인 이른바 테이퍼링을 올해 3월쯤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최소한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들을 총 동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It's a real bump in the road. It does affect families. When you walk in the grocery store and you're paying more for whatever you're purchasing, it matters. 하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으로 구인난이 지속할 수 있어서 과거 수준의 물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We don't expect the pace of price increases to stay this high, but prices also won't go back down to where they were before. 물가 급등으로 점수가 크게 깎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 약화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2에서 3%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중국 경제는 전력난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했고 일본 경제는 10월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음 달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 예상되고 헝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 부진이 계속돼 상반기에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형 산불로 주택 천여 채가 불에 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폭설까지 내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 폐허가 된 마을에 20cm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폭설 사이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을린 벽만 덩그러니 남은 주택. 황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폭설로 복구 작업이 힘든 데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 can build back something, but there's just so much lost. I don't know who's going to want to come back to this. 콜로라도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이번 산불은 덴버 북서쪽 일대에서 최소 24제곱킬로미터를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3만 4천여 명이 소지품도 못 챙기고 대피했는데 결국 주택 천여 채가 불에 타고 수백 채가 파손됐으며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불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데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피해가 컸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수목이 건조해져 불길이 쉽게 번졌습니다. So it came out so fast. We didn't really have time to even think. So right now I think we're still in kind of shoc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콜로라도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주민들에게 전기난로를 나눠주는 등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파괴되며 산불이 더 크고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국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본회의장이 완전히 불타고 일부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쯤 남아공 국회 구관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본회의장이 불타고 구관 건물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 나자 7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누군가 국회 내부 수도 밸브를 잠가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윈난성 리장시 닝량현에서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 2분쯤 리히터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국 지진대망이 밝혔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27.79도, 동경 100.65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윈난성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진 여파로 저녁 6시 기준 2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빈과일보와 입장신문에 이어 또 하나의 홍콩 민주진영 매체인 시티즌 뉴스가 현지 시각 2일 폐간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매체인 시티즌 뉴스는 이날 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티즌 뉴스는 위기 시기에 우리는 배에 탄 모든 이의 안전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폐간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까지 하고 있어도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영상 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옷차림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또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은 영하 13.7도, 청송 영하 12.6도, 서울은 영하 7.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2도, 대전 5도, 대구는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한 주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현재 중부 지역의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남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에서 2,900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소폭 줄었지만 13일째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2차 접종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났다면 각종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3차를 접종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제밤 강원도 최전방에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월북자가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군 당국은 3시간 동안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 등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새해 첫 일요일에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2,9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 집계보다 600명가량 적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800명가량, 2주 전보단 2,0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확진자 수에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효과도 있지만 확산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춤한 확산세에 추가 병상 확보로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나흘 연속 60%대를 유지하는 등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변수는 여전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일반 병실부터 시작해서의 이 병상의 병목화 현상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 사회에 오미크론이 퍼진 상황에서 검사 역량을 확대한 만큼 감염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나고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45만 명의 방역 패스가 만료됩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한 주는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10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야외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신년 모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도심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 아래로 들이운 낚싯대를 감아 올리는 고사리 손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텅 빈 낚싯줄, 빙어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좋겠다. 새해 첫 일요일, 인천 강화도의 한 빙어 낚시장은 영하의 추위 속에도 가족 관광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감염 우려의 실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야외로 사람이 몰린 겁니다. 실내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해서 한번 이제 밖에 여기는 야외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낚시장은 지난해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올해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렇게 줄을 잇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은 탓인지 전체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쪽에 마련된 수조에서 뜰채로 빙어를 건져 올리면서 빙어 낚시의 아쉬움을 달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춥기는 한데 오히려 그래서 좀 안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빙어 보니까 어때요? 귀여워요. 어른들은 빙판 위 얼음을 지치며 아이보다 더 환한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라 너무 신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서울 도심 번화가에선 새해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를 넘겨 연장되면서 시민들도 잇따라 새해 모임을 취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새해 맞이해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4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취소됐어요. 원래 새해가 되면 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새해엔 월세만이라도 제대로 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한 8팀 정도 왔었으니까 이제 장사 같은 것도 문제고 이제 연말 분위기도 평일보다 더 안 나게 되는 실정이 돼버려서 2022년 새해 첫 주말, 저마다의 소망은 달랐지만 올 한 해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 대출 신청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까지 승인한 이스라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앞으로 2달 동안 최대 4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2주 전까지 하루 700명대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930만 인구 가운데 420만 명 이상이 3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질 다음 달 말까지 20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이 새로 감염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년간 누적 확진자 13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צריך לזכור שגם מצב של עשרות אלפי מאומתים ביום הוא קשה מאוד לניהול מבחינה לוגיסטית. אלה מספרים שהעולם לא הכיר וגם אנחנו לא הכרנו.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대 이상과 의료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대신 경제활동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확진자가 4배 넘게 늘었지만 중증 환자는 80명대에서 1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 화율이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최고 행정 책임자인 나우만 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사람이 감염돼야 하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염에 따른 대가가 크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현지 시각 2일 수천 명이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지역 당국의 집회 금지를 거부하면서 열렸고 현지 당국은 긴급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흰색 작업복과 가면을 쓰고 자유 등의 구호가 쓰인 종이를 들고 항의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9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이 저소득 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교사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법 재판부는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등 24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은 현지 시각 2일 메시를 포함해 소속 선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돌아올 거라고 포체티노 감독이 전했습니다. 메시와 함께 후안 베르나트, 세르히오 리코, 나탕 비튀 마잘라 등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브라질 삼바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호나우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호나우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현지 시간 2일 오전부터 격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나우두의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해 예정돼 있던 공식 활동은 일단 모두 취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1일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안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을 감시 장비로 포착했고 이 사람을 찾기 위해 DMZ를 수색하던 중 해당자가 밤 10시 40분쯤 철책을 넘어 월북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신변 안정을 요청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면서 월북자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이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은 지난 2010년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걸 뒤늦게 발견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경계가 느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북자가 철책선을 넘을 때 경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군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최전방 철책에 달린 과학화 경계 시스템인 광망 센서가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을 울린 건 저녁 6시 40분쯤. 군용 CCTV도 팝업창을 통해 누군가 철책을 넘었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초동 조치 부대는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CCTV 감시병도 당시 월북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시간쯤 지나 저녁 9시 20분쯤에야 TOD 열상 장비로 월북을 시도하는 한 명이 포착됐습니다. 철책 확인과 CCTV 영상 확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3시간 전에 작전을 펼칠 수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 월북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험준한 산악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어왔는데 과학화 경계 시스템 문제로 14시간이 넘어서야 신병이 확보됐고 지난해 2월엔 경보가 울렸지만 감시병의 실수로 놓친 사이 북한 남성이 해안을 통해 오리발을 착용하고 귀순했습니다. 문제는 서욱 국방장관이 최전방 경계에 기강을 강조했는데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이 과학화 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본격 조사에 나섰는데 보고체계 허점과 매뉴얼 준수 위반 등이 확인되면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등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번에 월북이 이루어진 지점에서는 AI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0시쯤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짧은 시간의 연기가 건물에 가득 차면서 5명이 구조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직원을 막대기로 찔러 장기를 파열시키는 등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직원이 의식이 없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 남성을 발견한 뒤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 20분쯤 A씨로부터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미 한 차례 출동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출동에서 하반신 탈의 상태로 의식이 없는 피해 남성을 봤지만 당시 호흡을 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정도로 추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몽골인들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신논현역 인근 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몽골인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폭행 이유와 경위를 조사하면서 다른 가해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꼴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로부터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30대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 펼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대장동 윗선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는데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배우로 거론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에 관련 문서 여러 건을 결제했고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정 전 실장을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잇따라 조사를 받다가 숨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출석 의사를 전했다며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 파악을 위해 조사가 미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윗선 수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세력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는 검찰은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를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 원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가운데 곽 전 의원의 혐의가 가장 구체적이지만 검찰이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알선 상대방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화천대유의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도 소환했습니다. 한 달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구체화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혼전에 보이는 가운데 정책 발표를 통한 돌파구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진보정당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최근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신년 정책 발표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대 5년 전에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2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 정부가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약 12%만 공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월세 공제율을 15에서 17% 수준으로 올려서 적어도 2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대선이 끝난 후 또는 취임한 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다만 선거 이후 추경을 하면 간극이 몇 달 발생하고 그 사이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 정부가 이번엔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선 야당이 사실 특검을 할 생각이 없으며 특검을 안 하면 토론을 안 하겠다는 발언 등을 볼 때 둘 다 안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정부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해당 금액의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며 재정으로는 50조 원 정도를 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피해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민생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한 뒤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계정에 넣어서 복지 혜택 등을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 마이 AI 포털 등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단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정부 부처의 아동 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청소년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서 통합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을 지역부터 시작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공유 공간의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2030 세대가 집을 못 사고 또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이 벼락거지가 돼 안정적 집값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을 비판했지만 법을 없애서 혼란을 가중하는 것보다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마지막까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일상 회복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를 만나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에서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추격 국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뜻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소회도 밝힐 예정인데 새로운 제안보다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마친 뒤에는 오부요인과 여야 대표, 경제계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신년 인사회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신년사에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도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갈등과 분열보다는 국민에게 희망과 통합, 미래라는 가치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났을 때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업계는 긴장 속에서 안전사고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대치동 GTX 터널 공사 현장. 레미콘 작업팀장 55살 박모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도중 벨트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정확한 사고 범위는 현장이나 지금 파악 중입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3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사고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 막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상한이 아닌 하한으로 설정한 건 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 경찰의 업무를 하는 자가 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그들과 유사한 정도의 의무나 책임감 또는 도덕성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 개 가운데 330여 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조직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조직 개편과 예산 투자 확대를 했고 좀 더 체계화된 업무 분장을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이해와 처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예산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재확인해서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망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잡음도 여전합니다. 일부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각지대 논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수급을 받아 건물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한 중견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안전관리를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법 해석상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60% 넘는 기업이 법 시행일까지 의무를 준수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건데 노동계는 오히려 불확실한 규정들이 처벌을 피할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지위를 격상하는 건 CEO의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서류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책임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되게 애매모호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노사 양쪽의 의견이 많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절충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교하게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는 조항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마저 차별적으로 보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일선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쌓일 때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전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또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방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조심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요. 밤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대전은 영하 7도, 울산은 영하 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 부산은 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추위는 주 후반부터 서서히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왔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2022년도에는 우리 아가와 우리 가족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다시 관객들과 꽉 찬 상태에서 공연하면서 서로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2,9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 3,581명보다 604명이 적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2,016명으로 67.7%, 비수도권에서 961명으로 32.3%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이 생깁니다. 2차 백신까지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난 45만 명은 미접종자처럼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지난번 같은 먹통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시행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유효 기간을 넘긴 대상자는 모두 563만 명.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이 중 92%는 이미 추가 접종을 받았지만 나머지 45만 명은 백신 미접종자처럼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이나 실내체육시설, 박물관 등 17종입니다.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도입한 건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유행하면서 백신 효과가 6개월 만에 떨어져 추가 접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은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조금씩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3차 접종이 방역의 기본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유효기간은 전자출입 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유효하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미접종이면 딩동 소리가 울립니다.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접종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방역 패스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방역 패스 만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주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QR코드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일일이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러려니 일손이 부족해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한 주는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앱 접속이 몰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전자출입 명부 앱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오히려 중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의료계 인사 등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서 식당과 학원 등 사회생활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 14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세금 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제외됩니다.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50만 명 이상 나오면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 감당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일 감염자가 5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이틀 전 58만여 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염자 급증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8만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새 2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 자릿수대 증가를 이어오던 입원율도 2주 만에 30% 증가하며 9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4% 줄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결국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hen you have multifold more people getting infected, the net amount is you're still going to get a lot of people that are going to be needing hospitalization. And that's the reason why we're concerned about stressing and straining the hospital system. 결국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폭증은 연말 연시 연휴를 지내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가서야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keep it down at a low level enough that it doesn't disrupt our society, our economy, our way of life. That's what I'm hoping for.
I hope that as we get into February and March and such, that we will be at that level of control. 파우치 소장은 폭증을 누그러뜨리고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추가 접종까지 맞추는 속도를 올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급증 속에 겨울 연휴를 마친 초중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학교가 학생들의 대면 학습을 위해서 완전히 문을 열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학은 더 나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해서 지난해와 같은 학교 폐쇄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새해부터 중등학교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나딤 자하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중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18만 9천 명을 웃돌며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 진앙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도 지난달 31일 하루 확진자가 23만 2,200명으로 사상 최다를 보인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와 의료진으로 확대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저녁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은 4차 접종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달 말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의 4차 접종 대상 확대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그젯밤 강원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아직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군도 별다른 특이 동향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최전방 DMZ 내 감시장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포착된 건 새해 첫날 밤 9시 20분쯤입니다. 군은 곧바로 병력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밤 10시 40분쯤 이 사람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 월북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전방부대 병력에 이상이 없는 만큼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인력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월북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탈북민이 다시 월북했을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월북했다며 정치국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같은 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도 국가 비상 방역 규정을 들고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월북한 사람의 안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고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지만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월북자가 철책선을 넘을 당시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경고가 울렸지만 해당 부대에 미흡한 초동 조치로 월북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3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제 저녁 6시 40분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에 달린 광망 센서가 경고등과 함께 경고음을 울렸고 군용 CCTV도 팝업창을 통해 누군가 철책을 넘은 사실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고 CCTV 감시병도 월북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결국 3시간 뒤인 저녁 9시 20분에야 TOD 열상 장비로 월북 인원 1명이 포착됐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보고체계 허점과 매뉴얼 준수 위반 등이 드러나면 군 지휘 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CCTV에 포착됐는데도 우리 군이 3시간 동안 월북을 인지하지 못한 건 큰 문제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시간 가까이 손을 놓고 있던 군의 대응은 너무나 허술하고 CCTV에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황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은 코로나19 사태 등과 맞물려서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3번째 미뤄진 건데요. 정부는 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모두 3단계인 전시작전권 전환평가는 2019년 1단계 평가가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로 남은 2단계 평가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 약속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전작권 단계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보완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연합훈련 때 2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조율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하반기에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The minister and I also agre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of our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next fall's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또 코로나19 추세와 대통령 선거, 북한 등이 변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2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 동북아 주둔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할 경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비도 하지만 더불어서 중국 견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전작권 전환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맹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 못지않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양국의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서 올해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 전략은 올해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지난달 초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드론 업체 DJI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대한 파상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화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올해도 양국의 정치 일정과 타이완 문제 등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과 당대회를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데 비해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반중 연대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견제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서 민주공화 양당의 거의 합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견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달리 민주주의 연대와 동맹 결속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 등 중국을 겨냥한 다자협의체 결성에 이어
올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RCEP과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중 관계는 상당히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낼 경우 우리 정부의 전략적 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 대표단 파견 문제는 올해 외교적 역량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얼마 전 YTN은 중증 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이용했다가 요금의 10배를 징수당한 사건 보도해드렸죠. 최근엔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시위도 벌였는데 장애인 이동 불편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하루를 황보혜경 기자가 통영해봤습니다. 오전 10시 휠체어 장애인 이지숙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두세 시간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놔야 회사에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11시에 부르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일반 택시라도 잡아보지만 애타게 손을 흔들어도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택시를 잡아도 휠체어를 태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트렁크 문을 열고 가야 돼요. 트렁크가 좁아서 그런 건가요? 예, 가스통 때문에 안 들어요. 오후 6시, 지숙 씨의 퇴근길은 더 고난입니다. 이번에도 미리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예상 대기 시간은 50여 분. 이마저도 훌쩍 지나 1시간 반 뒤에야 드디어 택시가 잡혔단 전화가 오고 집에 도착하니 사방에는 새까만 어둠이 깔렸습니다. 회사와 집은 10분에서 15분이고요. 제가 6시에 차를 부르게 되면 8시에 서울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는 3만 9천여 명, 장애인 콜택시 수는 698대로 50명당 한 대꼴이지만 수요가 몰릴 땐 배차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 법정 대수는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많이 몰리시는데 특정 시간대에는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건 어떨까? 휠체어 바퀴를 붙잡는 파인 도로와 경사지고 울퉁불퉁한 인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그보다 험난한 건 버스에 놓인 계단입니다. 좀 더 기다려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에 타더라도 장애인용 손잡이가 좌석에 가려져 의지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지하철역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타고 내리는 문 위치가 서로 달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인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옆에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돌려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손잡이가 있긴 있지만 의자에 가려져가지고.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다 보니 결국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 교통수단에 의존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특별교통수단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버스를 100% 도입하고 지하철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급한 볼일이나 갑작스러운 약속은 휠체어 장애인에겐 버려야 하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지숙 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기다려온 세월은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오늘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해가 밝았습니다.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요. 오늘 신문들 여론조사 결과 많이 보도했죠? 네,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는데요. 조사 개요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건은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 경우는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1,010명에게 물었습니다. 역시나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동아일보 조사인데요. 이 후보가 39.9%, 윤 후보가 30.2%로 나왔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림까지 해당 기사에 싣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차 범위 바뀐 9.7%포인트까지 벌어졌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오른쪽 중앙일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39.4%, 윤석열 후보가 29.9%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제목에서 보시듯이 2030 세대가 이 후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예. 특히나 30대에서 이 후보가 44.3% 지지를 받은 반면 윤 후보는 20.1%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좀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도 좀 눈에 띄던데. 맞습니다. 이 두 신문 모두 다 다른 면에서 안철수 후보를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최근에 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보도에서 이른바 이제 몸값이 높아졌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8.6%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 신문은 청년층에서 18.5%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에 나오는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10.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제목처럼 두 자릿수 벽을 뚫은 셈인데요. 뭐 두 신문 모두 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일부 옮겨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 쪽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를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8.7%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예. 이 후보가 72%, 윤 후보가 75%, 심상정 후보가 24.4%인 것과 비교하면 지지 강도가 비교적 좀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이 꽤 많은 편이다라는 맞습니다. 설명인 것 같고요. 이번 대선에 키워드 여러 개 있지만 그 청년 표심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잘 조합한 설문조사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한국일보에 보면 19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청년층에게 부동산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네. 부동산이 갖는 의미 청년층한테 물었더니 1위가 꿈, 예. 2위가 신기루, 3위가 그림의 떡이었다고 합니다. 3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예, 저도 뭐 같은 마음인데요. 그와 함께 이제 이 제목을 보면 부동산은 첫눈 같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생각이 나고 마주하고 싶지만 손으로 잡으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신기루와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몇몇 항목을 좀 살펴보면 청년층의 좌절감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 내 집 마련이 언제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13.8%에 달했다고 하고요. 예. 그 이유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하니까 예. 여기서 자조적인 태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다음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여기에 77.6%가 잡지 못한다라고 답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대체로 전망이 암울하네요. 예. 다음 코로나19랑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사가 있다고요? 예, 서울신문에서 여러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이용해서 코로나와 외로움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조사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예.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다라고 추측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뭐 고령층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고 노년 인구 비중이 높은 농임이나 어업 종사자는 10명 중에 7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 뭐 노년층뿐만 아니고요. 비교적 젊은 뭐 20대, 30대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중이 꽤나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뭐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 사회적인 뭔가 관계가 적어지면서 10명 중 3명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고립도 조사인데 이거는 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2년 주기로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군가에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예. 그리고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2019년에는 27.7%였는데 2021년에는 34.1%까지 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전 공중위생보건국장인 비백 머시는 이런 외로움이 신체적 질환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조사 사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전화 한 통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 기사 보고. 네. 다음 월북 사건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한겨레 신문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실었고요. 여기서 보면 뭐 CCTV에 그 해당 장면이 잡혔지만 바로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경보가 울려서 출동을 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휘 라인 문책이 불가피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22사단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계가 허술했던 점을 지적했는데요. 2009년의 월북 사건, 2012년의 노크 귀순 사건, 작년 2월에 해엄 귀순 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22사단 같은 경우는 전 군에서 유일하게 육지와 동해안 지역 모두 경계를 함께 맡고 있는 곳이고 책임 지역이 넓은 데 비해서 병력은 다른 부대와 비슷하다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2사단 지난 10여 년간 임기를 다 채운 사단장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별들의 무덤으로 불린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5커플 중에 한 커플이 연상녀와 연하남의 만남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기사인데 통계청이 2020년에 결혼한 커플들,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에 연상 아내와 연하 남편의 만남이 18.5%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5쌍 중에 한 쌍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995년부터 26년째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갑 결혼도 많이 늘어난다면서 우리가 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연상 남편과 연하 아내의 만남은 현재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65% 정도가 되긴 하는데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봤고요. 이 신문은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일찍 자리 잡은 여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신부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해석도 참 재밌네요. 네, 다음 기사 저도 봤는데 참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붕어빵 얘기네요. 겨울 되면 생각나는 간식 중에 하나가 이제 붕어빵인데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경향신문이 실었습니다. 일단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본 그 붕어빵도 예전에는 뭐 1,000원에 한 3마리 하던 게 이제는 3마리에 한 2,000원씩 한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붕어빵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붕어빵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른바 붕어빵 파는 곳을 알려주는 붕세권 앱이 등장했다는 내용도 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붕어빵 장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카페에서 붕어빵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아이디어를 섞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붕어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앙버터 붕어빵이라던가 통모짜 붕어빵, 뭐 베이컨 붕어빵 같은 다양한 메뉴가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볼 텐데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스켈레톤 종목에 또 좋은 선수가 나온 건가요? 네, 동아일보에 소개된 이제 인물 기사인데 윤성빈 선수 아마 보통 스켈레톤 하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이언맨 헬멧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그 뒤를 이을 선수로 정승기 선수를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열린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6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데요. 생애 첫 메달이라고 하고요. 월드컵 메달이라고 하고요. 8차 월드컵까지 진행이 된 후에 시즌 랭킹에 따라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배분이 되는데 현재 정승기 선수가 10위, 윤성빈 선수가 13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 50위까지 출전권이 뭐 주어지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잘 진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한 해설위원 인터뷰를 보면 윤성빈이 천재형이라면 정승기는 시스템이 만든 노력형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윤성빈 선수도 정승기 선수를 향해서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려줄 게 있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이 또 기대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남자 배구 우리카드가 1위 대한항공마저 꺾고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돌풍의 해거로 떠오른 우리카드, 상위권 진입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4위 우리카드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1위 대한항공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알렉스가 23득점으로 변함없는 주포 역할을 했고 나경복과 김재희, 송희채도 고르게 제 몫을 해냈습니다.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선수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다른 게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제일 일단 큰 목표입니다. 우리카드는 리시브가 불안한 대한항공에 1세트를 16점만 내준 채 쉽게 가져오더니 2세트 역시 상대 실책과 연속 블로킹 성공으로 25대 21로 마무리했습니다. 집중력에서 앞선 우리카드는 듀스 접전 끝에 3세트마저 가져오면서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대한항공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송희채의 군 전역 복귀와 김재희 영입 이후 6연승을 달리며 전혀 다른 팀으로 거듭난 우리카드는 개막 3연패로 최하위까지 처졌던 성적을 3위 한국전력과 승점차 없는 4위까지 끌어올려 상위권 진입도 눈앞에 뒀습니다. 정지석 복귀 효과를 누리던 선두 대한항공은 최근 상승세가 3연승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5연승을 노리던 흥국생명을 노리고 3연패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네, 기후변화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겨울 날씨 역시 변하고 있는 데다 미세먼지 예보도 잦은데요. 이런 이유로 사만4온 대신 사만3이 등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겨울철 신조어를 정혜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만4온,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말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대변하는 용어였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고 이어 고기압 영향권에서 이틀 정도 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이후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나흘 정도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발 스모그 공습이 심해지면서 이 단어는 바뀌었습니다. 춥고 바람이 강할 때는 미세먼지가 없지만 기온이 오르고 온화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만3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한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2010년 이후 온난화의 역설로 불리는 북극 한파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만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칠한 칠미와 십한 신미에 이어 십한 이온도 등장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추위 강도도 세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만4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겨울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추위 강도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시베리아만큼 추운 서울을 일컫는 서베리아. 서울 지하철에 얼어붙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영화 설국열차에 빗댄 서울국 열차 등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높아진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겨울의 새로운 언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0시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연기가 건물에 가득 차면서 5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국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본회의장이 완전히 불타고 일부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6시쯤 남아공 국회 구관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본회의장이 불타고 구관 건물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 나자 7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으나 누군가 국회 내부 수도 밸브를 잠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터였던 것 같습니다. 철창 없는 감옥?
완전히 멘붕 같은 상황이에요. 아이고, 올게 더 못 살아요. 저 12월 30일 날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이게 모든 면에서 다 끊긴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하루 벌어서 이렇게 15일 벌어갖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세 내고.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계속해서 답답한 격리실 방에 있으면 굉장히 체력 소진이 심하기 때문에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환자를 볼 간호 인력조차 없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자체가 너무 많이 조금 축소되고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요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도시락을 각자 싸워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밖에서 뛰어놀지 못한 것들, 집 안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하객분들을 좀 초대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또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직 신혼여행도 저희는 좀 아직 좀 미정이거든요. 많은 예비 부부분들이 좀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포기하는 심정이나 절망적인 심정으로 준비를 하러 오시는 걸 보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월급이 못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걸 참고 같이 그냥 그 기존의 멤버가 그냥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2사람만 모였던 상황에서 4사람이 모인 것만 해도 감사했고요. 간호 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QR코드 안 하고 손님들 오시면 몇 분이냐고 인원 제한 없이 마음대로 손님이 앉고 싶은데 앉혀드리는 거 그거를 꿈꿔요. 손자 먹고 다 먹었어요. 눈물이 다 나네. 아이고 손자도 보고 눈치 째요. 한번 보지도 못했어요. 3년을.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쩌겠어요. 손자나 아들들 마누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웃으면서 밥도 먹고.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어요. 2022년부터 저 대학교 병원 간호사가 되는데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더 어렵게 준비한 만큼 이제 하객분들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를 조금 따뜻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채워서 제 스스로가 행복 백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말 동안 추위가 잠시 주춤하나 했더니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아침 또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잠시만 밖에 서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날이 추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선까지 떨어지면서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철원은 영하 15도, 청송 영하 13.3도, 서울은 영하 7.9도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춥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서울 2도, 대전 5도, 대구는 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영남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 주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대구 지역은 오전까지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